오늘은 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두 개의 보험금 살인 미제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정황 증거는 압도적이지만 직접 증거 부족으로 법적으로는 사고사로 끝난 사건들. 첫 번째는 2010년 인천 모텔에서 벌어진 산낙지 질식사 사건. 두 번째는 그로부터 불과 4년 뒤 9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보험금이 걸린 만사간의 사망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위장사고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결국 무죄로 끝났죠.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0년 4월 한국 인천의 한 22살 여성이 모텔에서 산낙지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모두가 끔찍한 사고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가족이 절대 보지 말아야 할 편지를 한 통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편지는 모든 걸 뒤바꾼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술에 취해 나쁜 선택을 한 비극적인 밤처럼 보였던 일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보이기 시작했죠. 이 사건은 한국 사회를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확실한 살인이라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조차 서로의 의견이 엇갈렸죠.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 22살 윤혜원 씨는 남자친구 김 씨와 함께 있다가 새벽 4시 20분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숨을 쉬지 못했죠. 혜원 씨는 인천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 힘겹게 살았습니다. 구급대가 급히 병원으로 옮겼고 의료진은 기도가 막힌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6일 뒤인 2010년 5월 5일 혜원 씨는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원인은 목에 큰 산낙지가 통째로 걸린 것이었죠. 처음엔 모두가 비극적인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혜원 씨 집으로 보험사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2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권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타는 수익자는 부모도 형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김 씨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혜원 씨는 심각한 치아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앞니 4개만 제대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심하게 마모되거나 빠져 있었습니다. 혜원 씨의 치아 상태가 90대 노인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어떻게 큰 산낙지를 통째로 삼켰다는 걸까요? 혜원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어릴 때부터 치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치료비가 6천만 원 정도 들었지만 가족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친구들과 가족들은 모두 증언했습니다. 혜원 씨는 치아 때문에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피했고 특히 질기고 단단한 음식은 절대 먹을 수 없었다고요. 산낙지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심지어 김치조차 잘게 썰어 먹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큰 생낙지를 먹는다는 건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터무니없다고 여길 일이었습니다. 혜원 씨는 김 씨와 1년 정도 사귀다 2010년 초에 헤어졌다가 사고 2달 전쯤 다시 만났습니다. 혜원 씨가 몰랐던 사실은 김 씨가 매우 복잡하고 남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도 그렇기에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혜원 씨 외에도 최소 2명의 여성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는데요. 한 명은 2008년부터 또 다른 한 명은 헤어진 직후인 2010년 2월부터 만난 여성이었죠. 김 씨는 3명의 여성을 동시에 저글링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18일 김 씨와 혜원 씨는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술게임을 하며 진 사람이 마시는 방식으로 계속 마셨죠. 혜원 씨는 많이 취했습니다. 새벽까지 그렇게 마시다가 새벽 2시쯤 김 씨가 말했습니다. 간단한 안주 좀 사올까? 그는 근처에 생선찌개 전문점에 가서 낙지 4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에게 이상한 부탁을 했죠. 2마리는 잘라주시고 2마리는 통째로 주세요. 판매자는 그 말이 매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낙지들은 작은 산낙지가 아니라 요리에 쓰려고 큰 사이즈의 산낙지였기 때문이었죠. 보통은 모두 잘라달라고 하는데 통째로 달라고 한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특별히 2마리를 바닷물과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 살아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큰 산낙지를 통째로, 그것도 살아있는 상태로 먹는 건 단순히 특이한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두 사람은 낙지를 들고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소주 2병과 맥주를 더 사서 계속 마셨죠.
그러다 새벽 4시 20분 혜원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김 씨는 당황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바로 옆에 핸드폰이 있었는데도 119에 직접 전화하지 않고 모텔 내선으로 프런트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숨을 못 쉬고 있으니 119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바로 119에 연락하고 7층 방으로 달려갔죠. 문을 열자 혜원 씨는 침대에서 떨어져 다리는 침대 위에, 머리는 바닥을 향한 어색한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음식에 질식해서 숨이 막히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기 마련인데요. 가구가 엎어지거나 술병이 쏟아지거나 그렇다고 이불이 끌려 내려오거나 하는 그런 혼란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혜원 씨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고 자세도 누군가 일부러 놓아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 또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요. 혜원 씨에게서 2m 정도 떨어진 술상은 더욱더 이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잔은 제자리에, 잘린 낙지 조각이 담긴 일회용 용기, 바닷물이 담긴 비닐봉지에 아직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통낙지 한 마리, 그리고 젖은 수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수건이 혜원 씨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킨 도구였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의 변호인은 단순히 세수하는 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이 젖은 수건에 대해 끝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방으로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가슴 압박을 도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전문가가 하고 있는데 왜 민간인이 꼭 같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을까? 모텔 직원들은 근처 병원으로 직접 가자고 제안을 했고 김 씨는 맨발로 혜원 씨를 업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내려가던 중 신고 후 약 10분 만에 도착한 119 구급대와 마주쳤고 구급대가 혜원 씨를 인계받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지난 시각, 김 씨는 혜원 씨 여동생과 자신의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혜원 씨가 낙지가 목에 걸려 숨을 못 쉬고 있다고 말이죠. 병원에서 의료진은 중증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내렸습니다. 무언가가 기도를 막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입과 목에 낙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구급대가 오기 전에 내가 손으로 빼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깊숙이 박힌 이물질을 맨손으로 빼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더 깊게 밀어넣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혜원 씨는 뇌사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실을 지켰고 김 씨도 병원에 와서 슬퍼하고 있었죠. 울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크게 낙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몰랐던 사실은 김 씨가 병원에 없을 때는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여자와 그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다니며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원 씨가 사망하기 몇 주 전부터 김 씨는 주변에 계속 말했습니다. 곧 큰 돈이 들어올 거야. 돈이 들어온다. 2010년 5월 5일 사고 16일 만에 혜원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사인은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가족들은 깊이 슬퍼했지만 타살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끔찍한 사고라고 믿었죠. 김 씨도 함께 장례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가족들은 김 씨의 권유로 5월 7일 사망 이틀 만에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유골은 인천 앞바다에 뿌려졌고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사고사로 종결했으니까요. 전통적인 49제가 끝나기 전 보험사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가족은 그 편지를 열어보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바로 2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권이었습니다. 혜원 씨가 파트타임으로 겨우 생활하던 젊은 여성이 왜 이런 보험을 들었을까요? 가족은 그런 보험 자체를 전혀 몰랐고 들 여력도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익자였습니다. 부모도 여동생도 아닌 바로 남자친구 김 씨였죠. 그리고 김 씨는 이미 5월 13일 사망 8일 만에 보험금 청구를 한 상태였습니다. 가족이 조사를 해보니 보험이 가입이 된 건 2010년 3월 25일 바로 사고 한 달 전이었습니다. 월 보험료는 13만 원 정도로 혜원 씨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가장 수상한 건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 변경 시점입니다. 처음엔 법정 상속인, 즉 가족이 수익자였는데 2010년 4월 12일 사고 정확히 일주일 전에 김 씨로 변경됐습니다. 가족이 보험 내용을 더 파보니 또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생명보험은 암, 상해, 사망 등 여러 경우를 골고루 보장하지만 이 보험은 거의 사망 보장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암 보장은 전체의 10% 수준인 2천만 원에 불과했고 사망 보장은 2억 원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과거 보험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보험 구조와 지급 조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기에 혜원 씨가 뇌사 상태로 16일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혜원 씨의 보험 존재 자체를 몰랐으니 당연히 납부했을 리가 없었죠. 조사를 해보니 김 씨가 자신의 사촌에게 부탁해 그달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하면 의심받을까봐 였을까요? 굳이 자신의 사촌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시키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자친구가 죽어가는데 보험료를 놓치지 않게 챙긴 겁니다. 보험료를 한 번만 놓쳐도 보험이 실효되는데 그러면 보험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사고 이틀 뒤인 4월 21일 혜원 씨가 아직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있을 때 김 씨는 은행에 가서 보험금 수령 전용 계좌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2010년 7월 23일 보험사에서 2억 원이 김 씨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는 곧바로 빚을 갚고 임대료를 내고 고급차를 사서 다른 여자친구에게 선물했습니다. 2억 원은 몇 달 만에 거의 다 사라졌죠. 돈 쓰는 모습만 봐도 보험금만 나오길 기다린 사람인 것 같네요. 2010년 8월 13일 혜원 씨 아버지는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5번이나 기각했습니다. 시신은 이미 화장이 됐고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모텔과 낙지 판매점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았고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마침내 2011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그 여파로 검찰은 재수사를 시작했고 2012년 3월 30일 김 씨를 살인 및 보험금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젖은 수건으로 혜원 씨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을 시킨 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낙지를 목에 밀어넣어 사고로 위장했다고 봤습니다. 2012년 9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12년 10월 11일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치아 상태로 보아 낙지를 삼킬 수 없었고 현장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보험 관련 행적과 행동이 모두 의심스럽다며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항소를 했고 2013년 4월 5일 항소심에서 이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질식사 시 근육이 이완되어 몸부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학 전문가 의견이 있었고 현장 정돈도 방 구조로 설명이 가능하며 시신 화장으로 부검조차 불가능해 직접 증거가 없다. 보험은 혜원 씨 본인이 원했다고 한다. 의심은 많으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족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2013년 9월 12일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석방이 됐고 이중재판 금지 원칙으로 재심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9일 전 김 씨는 또 체포가 됐는데요. 보석 중에도 다른 여자와 그 여동생을 속여 1억 5,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였습니다. 혜원 씨 보험금 일부를 그들에게 맡겨 신뢰를 얻은 다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이었죠. 그렇게 다른 사건이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무죄 확정 후에도 사기 행각이 계속됐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혜원 씨의 유골은 인천 앞바다에 있습니다. 치아 상태로 낙지를 삼킬 수 있었을까? 보험 수익자의 변경, 계좌 개설, 보험료 납부, 젖은 수건, 낙지 제거 방법, 119를 직접 신고하지 않은 점, 과연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요? 시신은 화장이 됐고 물적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사고사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한국 형사사법의 정황 증거 한계를 상징하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혜원 씨의 아버님도 아직도 꿈에서 딸이 배가 아프다고 울며 나타난다고 합니다. 꿈에서 우리 딸이 배 아프다고 울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여론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낙지 사건이 무죄로 끝난 후 사람들은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뒤 훨씬 더 큰 규모의 비슷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보험금만 무려 95억 원. 피해자는 만삭의 캄보디아 국적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기였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두 번째 사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6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 스타렉스 승합차 한 대가 정차 중인 25톤 화물트럭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차량 앞부분이 화물트럭 아래로 깊이 파고들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여성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9개월 만삭의 몸이었고 뱃속 아기도 함께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와, 9개월이면 정말 태어나기 얼마 전이었네요. 운전석에 있던 남편 A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덕분에 경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모두가 끔찍한 교통사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재난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고 이틀 만에 B씨의 캄보디아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들은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 딸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보험이 들어져 있죠? 조사 결과 B씨의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만 총 11개, 보험사 25개에서 33개에 달하는 보험상품, 사망보험금만 원금 기준 약 95억 원, 지연이자를 더하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월 보험료만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고액보험이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보험금 목적 고의사고 의혹 사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사실상 사망보험금이 95억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의심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 사건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법정에서 수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B씨는 2008년 캄보디아 시골 마을 출신으로 한국인 남성 A씨와 결혼을 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어가 서툴렀고 한국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주로 집에서 지내는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 A씨는 충남 금산에서 생활용품점, 즉 잡화점을 운영하며 월 수입이 1,000만 원 이상으로 꽤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특성상 보험 설계사 손님이 많아서 보험 가입 권유를 자주 받았고 남편 측 주장으로는 설계사들 사이에서 보험을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거절을 못하고 계속 가입을 해줬다고 합니다. 보험은 사고 몇 달 전에 갑자기 든 게 아니라 결혼 후인 2008년부터 꾸준히 매년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남편 측은 설계사들의 집요한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보험이 많이 쌓였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 주장이 재판에서도 경제력으로 보험료가 감당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망 몇 달 전부터 가입을 한 게 아니라 2008년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매년마다 가입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고의적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여론은 보험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대부분 사망 보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의혹을 거두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정말 진심으로 들었다고 해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금액이긴 합니다. 사고 당일 새벽 두 사람은 어디를 다녀오던 중이었을까요? 남편 A씨는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친정에 가고 싶어 해서 캄보디아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려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약 기록은 없었고 사고 시각은 새벽 4시경 공항으로 가는 경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도 이상했는데요. A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했지만 아내 B씨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삭의 아내에게 배가 아무리 불렀다고 해도 불편하다고 해도 안전벨트를 무조건 채워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스트렉스의 조수석은 화물트럭 아래로 깊이 파고들며 거의 압사 수준의 충격을 받았는데요. 만약 안전벨트를 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고 직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EDR 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였는데요. 사고 직전 전조등이 켜진 흔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졸음운전이라면 깜빡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서 급히 전조등을 켜는 행동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수사팀과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 B씨의 혈액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검출량이 미미하고 오염 가능성 때문에 법적으로 증거로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남편 A씨의 사고 후 행동도 수상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도 침착하게 보험사에 연락을 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몇 달 만에 보험금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가족들은 보험 존재 자체를 몰랐고 아내 B씨가 한국어로 된 복잡한 보험 약관을 제대로 이해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사들도 고의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남편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에서는 살인 및 보험금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렇게 재판은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과도한 보험 규모, 안전벨트 미착용, 전조등 켜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편의 경제력으로 보험료가 감당이 가능하고 꾸준히 가입해온 점, 졸음운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치사만 인정이 되어서 금고 2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2021년 확정됐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패소를 해서 A씨는 약 88억에서 100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만 면책 판결을 받았죠. 이 사건은 2014년 12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95억 원의 보험금 만사간의 사망사건 편으로 방영이 되며 전국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남편 측 주장도 소개가 됐지만 전체적으로 의혹을 강조해 여론은 의혹적으로 기울었습니다. 10년이 넘은 지금도 이 사건은 보험금 관련 논란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만삭의 아내와 태아를 잃은 비극, 그리고 9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보험금,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에서는 여전히 시각이 엇갈리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